예, 맞수혈전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맞수혈전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진호 운영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습니까? 예, 오늘따라 멀끔해 보이셔서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시장이 좋아서 웃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요. 예, 시장이 갑자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40포인트 상승한 경우가 글쎄 1년에 한두 번 있을까요? 한 두 번? 그렇죠. 요즘 뭐 점점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최근 뭐 한 2년 동안 해봐도 그 일봉 자체로는 굉장히 눈에 띄는 좀 강한 양봉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4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는 작년에도 거의 한두 번 기억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없었는데 그게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좀 치어갔지만 자, 시장을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시장 이제 투자가들의 고민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030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할지가 고민이고, 그리고 또 어디 보면 어제 시장 자체가 주가는 또 많이 올랐지만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차별화 장세, 즉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또 외국인들이 거의 8천원 가까이 매수가 유입됐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어요. 투자가들의 고민이 코스피 종목은 종합주가 지수가 더 상승을 할지, 유동성 장세나 징후가 나타나면서 관련 수혜주인 뭐 증권이라든가 건설주 쪽을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고민은 이틀 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제 중소형 종목들 코스닥 시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또 고민이 좀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3월달 시장을 얘기를 할 때는 종합주가 지수 따지면 저나 명진호 운영님이랑 2040포인트 정도 전후 30,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2028 또는 2035. 네, 저도 35, 40포인트 정도 전후, 그 지수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 어제 그 봉 자체가 워낙 그 예사로운 그 흔히 뭐 이렇게 패턴상에 보이는 봉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수를 뭐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또 곰곰이 한번 반출을 해보면요, 저의 기본적인 좀 시황관, 여러분들 맞수열전에서도 지수 시황관에 있어서는 일단 최근 한 달 정도 지금 놓고 보면 설 전후 시점에 한번 좀 지수가 올려칠 거다. 올려치면 1990포인트까지는 올려칠 거다. 그리고 1990 부딪히면 5 내지 7거래일 정도 좀 등락 구간 보이다가 그 2000대를 뚫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한 2028에서 2035 정도 3월달 중순에 부딪힐 거다. 그 다음은 한 달 정도 좀 등락 구간, 빈둥대는 구간을 갈 것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말씀드려온 시황인데, 얼추 비슷하게 됐죠. 설 전후 시점에 1990까지 올라갔고, 딱 1990 부딪히자마자 한 7거래일, 정확히 7거래일 등락 구간 보이고, 그러고 강하게 올려치는 듯 하다가 양봉으로 한 2010포인트인가 살짝 넘겨놓고, 그러고 다시 만기주에 쫙 한번 눌렀었죠. 그러고선 빈둥대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3월달 중순에 2028, 2035포인트 정확히 오긴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기주에 일시적인 왜곡이 나타났고, 아래로의 왜곡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강하게 만기가 끝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일시에 반영된 게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흐름이라면 기존 시황에 빗대어서 본다면 현재 시점부터 한 4월달 한 10일 전후 시점, 그때까지는 좀 지수에 있어서는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등락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 물론 등락 구간이 나타나도 종목들의 또 추세적인 강한 상승과 또 지수가 등락 구간을 보이면서도 또 빠질 종목들이 가파르게 빠지는 그런 종목의 변동성은 여전히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3월달 시장을 대체적으로 저는 1960포인트 저점, 2040포인트 전후에 등락을 염두에 두고, 3월 달로 본다 한다면 3월 중순 정도까지 강세고, 후반 정도에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조정을 받지 않게 됐었는데, 좀 반대로 좀 저게 빨라졌죠. 저게 빨라진 부분 자체가 3월달 초에 좀 약했던 부분 자체는 의외로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먼저 선 조정받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번 주부터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도 시장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우리가 펀드멘탈 본다 한다면 저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 한다면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어떻게 3월달 시장이거든요.
근데 조금 어제 오늘 저도 외국인들 거의 이틀 동안 8천원 가까이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된다 한다면 의외로 약간의 또 오버슈팅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내 어떤 기업들의 실적 수준으로 봐서는 어떤 강한 상승 랠리보다는 쉬어가면서 점진적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만약에 시장이 간다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실적 장세다기보다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근에 움직였던 오늘 강한 모습을 볼 때 증권이라든가 은행 건설 관련 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관련된 중성정도도 가지고 계신 분 이틀 연속 이제 코스닥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 정도 팔았으면 아마 사상 일간 단위로 가장 많이 판 게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수급이 좀 약간 꼬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전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정폭 자체는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이 코스닥 시장도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거처럼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는 랠리가 아니란다면 코스닥 시장들도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함께 가는 그런 장세가 펼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 자체는 우리 명기로 운영되어 있다시피 지수보다는 결국은 업종이라든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2,300, 40까지 올라왔지만 가장 지금 부진한 업종이 철강, 금속 업종, 그다음에 통신이라든가 그다음 기계 업종들, 그들 관련 종목들은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 1950, 60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던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수보다는 여전히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그 시장을 얘기했던 그랬던 내용들이 오늘 그 마스 배틀 주제로 선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내용 자체가 지수에 어떤 약간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주제를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스 배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매파 대 불기둥파, 앨런 의장의 선택은 그렇게 좀 잡혔네요. 자, 매파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쪽이고 비둘기파는 좀 더 가능한 최대한 금리 인상 시점을 늘리는 그런 선택의 대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앨런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어떤 선택을 좀 해왔는데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죠.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앨런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사항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이 된 것 같네요. 자, 우리 명진홍 의원님이 네. 뭐 이번 FOMC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예상하실 부분 핵심 키워드가 뭔지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좀 선택할지 좀 전망 좀 해주시죠. 네, 핵심 키워드는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이 인내심이죠, 인내심.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 문구를 이번에 삭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부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죠. 2004년도 봄이었죠. 2004년도 봄에 그 금리 인상을 이제 첫 번째 단행할 때 당시에는 그린스펀 의장일 때인데요. 이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고 그 다음 달에 즉시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타났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로는 우리 증시로도 좀 많이 빠졌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인내심 문구를 이번 달에 좀 삭제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기에 6월 달 또는 그 이전에도 좀 금리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촉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오히려 좀 연준 위원들의 그 금리 전망, 연준 의원들이 만약에 인내심 문구가 좀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금리 전망에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큰 의견들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인내심 문구 삭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관련 옐런 의장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달러화 강세에 있어서의 좀 상당히 우려에 대한 발언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 키워드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인내심 문구. 이미 이제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가 좀 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될지가 상당히 이슈였었는데 그게 이제 삭제가 되면서 인내심이라는 문구로 좀 바뀌었죠. 인내심으로 좀 바뀌면서 인내심 하면서 앨런 의장이 인내심을 하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내심 다음에 수개월 내에 수개월 자체는 2개월입니다. 2개월 내에 뭐 금리 인상을 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인내심 문구 자체가 이제 삭제가 된다 한다면 결국은 2개월 이후에는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작년 12월 달에 그런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좀 놨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인내심이라는 문구 자체가 오늘 밤에 있을 쪽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큰 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죠. 지난 3월 초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분야의 고용자 수가 29만 명인가요? 뭐 최고 수준으로 나왔고 이랬다 실업률 자체가 전달에 5.7에서 5.5까지 좀 떨어지면서 최저 수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미국의 FMCA 쪽에서 시장에서는 빨라질 거다. 인내심 문구가 좀 삭제가 좀 되면서 그렇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9월 달로 금리 인상 시점이 시장에서 예상한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인내심이 삭제가 된다 한다면 2개월 이후 즉 6월 달 정도가 좀 되겠죠. 6월 달 정도에는 금리가 좀 인상이 좀 될 거다. 뭐 그런 쪽으로 때문에 이번 오늘 밤에 있을 FOMC 쪽에서 인내심 문구 삭제 여부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할까요? 예, 뭐 한다고 봐야겠죠. 예, 한다고 봐야 하는데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뭐 바로 하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6월 달 인상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체로 뭐 9월이냐 6월이냐 뭐 그런 지금 논란 정도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 뭐 9월 달보다는 6월 달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예, 6월 가능성이 일단 높을 걸로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저도 현재 만약 인내심 문구 자체가 삭제가 된다 한다면 저도 6월 달 정도는 거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쪽인데 그렇다면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유야 사실 뭐 지금 뭐 FOMC나 뭐 옐런 의장의 그런 판단,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하는 거는 상당히 뭐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죠. 뭐 객관적으로 어떤 뭐 지표가 어떻게 되어야 반드시 어느 시점이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인 지표 그리고 항상 FOMC에서 어떤 뭐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좀 굉장히 뭔가 데이터에 의거해서 깊이 있게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좀 말장난 성격일 때도 상당히 많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핵심적인 면들은 지금 금리를 빨리 인상기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 현재 뭐 거의 미국 같은 경우에 제로 금리 지금 상황들 되겠는데 뭐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뭐 지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사실 경기가 확장기로 지금 진입하고 있질 못하거든요.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유럽권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증시는 바닥에서 그래도 꽤 올라왔다고 하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금 뭐 경기 지표들이나 실적 효과는 거의 뭐 나타나지 못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증시는 계속 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퍼 수준이 계속 올라가죠. 즉 실적이 수반이 안 되는 그야말로 돈 많이 풀었으니까 그 돈의 힘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글로벌의 상황들 아직 확장기가 아닌데요. 사실 이 제로 금리라는 거는 뭐 지금 시점뿐만 아니고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계속 한 2년, 3년 정도 묶어두는 양상들은 과거에도 있었죠. 2000년대 초반 넘어올 때도 그렇고 1980년대도 있었고 하는데 항상 그거는 시장이 뭔가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시장이 붕괴 위기죠. 금융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그야말로 붕괴 위기에 봉착했거나 실적이 그냥 수직으로 꼬꾸라지는 가운데서 경제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금리를 일단 무조건 낮추고 봅니다. 뭐 거의 한두 달이 멀다 하고 금리 인하하고 거의 제로 금리 수준 내지는 최저 금리 수준까지 내려온 다음에 금리가 바닥인 단계에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경기가
확장기로 넘어가려면 확장기라는 건 본격적인 이제 성장기죠. 넘어가려면은 금리를 차츰차츰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그건 뭐 2005년, 6년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묶어놓으면 이거 누가 투자를 합니까? 투자에 있어서 낮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다가 기업들이 막 투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경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 혹은 크게 확장으로 못 넘어갈 가능성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고 또 일반 여러분들 뭐 투자자분들 있어서도 지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선 계속 돈들을 투자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지향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를 서서히 조금씩 올려나가는 단계들 속에서는 기업들이 더 이상 돈을 쌓아놓고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600조 이상 유보금이 대기업체 쌓여있다 그러는데요. 기업들이 금리가 지금보다는 6개월 후 그리고 지금보다는 1년 후, 2년 후에는 금리가 더 높은 상황들이 오고 그런 관계에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훨씬 오히려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게 불리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기 때문에 서로 앞다퉈서 오히려 투자를 하게 되죠. 기업들이 쌓아둘 돈으로 오히려 본격적인 뭐 투자에 나서거나 등등 또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도 예를 들면 안전자산 내지는 채권 이런 데다 묶여뒀던 걸 가급적이면 주식과 연관된 상품과 연관된 좀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상품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런 면들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은 찾아가고 있죠. 그래도 2008년도 리먼 사태, 뭐 2009년 넘어오면서의 여러 가지 금융 붕괴 위기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벌써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 안정기에는 접어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경기 확장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이제 빨리 단행돼야죠. 괜히 뭐 미루면 미룰수록 확장기로 넘어가는 속도도 늦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 빨리 하는 가운데서도 현재 봤을 땐 9월 달보다 6월 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이제 뭐 올 여름 필두로 금리가 인상기 점진적으로 접어들면 한 2018년도, 19년도 이런 시점까지 경기가 좀 확장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미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서 돈을 좀 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부터 내세웠던 부분 자체 지표 자체가 이제 금리 양적 완화 정책을 종결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핵심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실업률이 6%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5% 정도 중반 정도 오게 되면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미리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한때는 아마 9.6까지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난 3월 달에 발표된 실업률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5.5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이제 실업률이 6% 정도까지 좀 떨어지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를 좀 한 거고 그래서 현재 또 미국의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일단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조금 전에 고용 지표를 비롯한 소매 판매라든가 제조 지표들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 즉 미국의 2000년도 이후에 가깝게는 2004년도에 미국이 저금리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IT 버블이 좀 생기면서 미국의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좀 사용을 했고 그때 금리 자체가 1% 정도까지 좀 떨어졌죠. 그때와 현재 상황이 미국 경제 지표 상황이 상당히 표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2004년도 5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1.0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죠. 당시보다 훨씬 낮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당시에 실업률이 이제 5.6까지 떨어진 거죠. 당시에 2004년 5월 달 같은 경우, 현재 실업률이 5.5입니다. 그때보다 실업률이 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자 변동수가 당시에는 3개월 평균 변동이 29만 5천 건일 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28만 7천 건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그때와 거의 엇비슷하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로 본다면 당시에 2004년도 2.8,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3.7까지 올라갔고 작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4였고요. 올해 성장률 목표가 3.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부분 자체는 CPI 지수는 거의 엇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경우 당시에는 93.1이었고 현재 96.4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즉
2004년도에 금리를 인상한 시점과 현재의 미국의 경제 지표 상황을 본다 한다면 거의 좋아지거나 거의 엇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번 FOMC 쪽에서 당시에 어떤 금리 인상 시점에 비해서 금리 자체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금리 인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미국의 금리 추이를 좀 표를 좀 보시게 된다면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 2004년도 그 시점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당시에는 삭제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바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바로 삭제하자마자 다음 달에 FOMC 쪽에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일 오늘 밤에 있을 FOMC 쪽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되면 바로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작년 12월 달에 인내심이라는 문구로 변경을 하면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변경 이후에도 또 수개월, 2개월 이후에 있을 미국의 FOMC 쪽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논의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즉, 인내심이라는 문구 자체가 오늘 밤에 삭제가 되면 2개월 이후 4월달, 5월달 지나서 6월달에 가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그렇게 미리 사전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인내심이 삭제되더라도 바로 금리 인상 쪽은 안 가고 6월달 정도가 가장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당초 9월달부터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현재 어떤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한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사항 부분 자체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인내심 삭제하고 금리 인상 시점이 가시해야 되는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죠. 우리나라 환율 시장, 특히 요즘 뭐 우리 시장이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시장 자체가 부진했던 부분 자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기에 빨라질 거라는 것 때문에 슈퍼달러, 강한 달러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좀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그래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이런 쪽으로 인내심 문구가 삭제되고 6월달 정도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거라는 게 공감대 형성이니까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환율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임이 전개될까요? 네, 환율 시장에 있어서 뭐 심리적인 효과까지 겹치면서 제 생각엔 한 상반기 6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아주 급격하게 오르기보다는 원달러가 현재와 같이 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양상. 아마 6월 정도 한 1,200원 근처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 미국이 금리 인상기로 이제 넘어간다. 금리 인상기로 넘어가도 한은에서는 또 시차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에 금리 인하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내년도 넘어가서나 이제 금리 인상 슬슬 시작하든지 그런 시차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면들, 즉 상반기 중에 미국이 오히려 좀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 속에서도 우리는 금리를 고정 내지는 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인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면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상승세는 아마도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아마 6월 달로 보이는 그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막상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면 거기서는 좀 이제 정책이 한 1,200원에서 1,150원 왔다 갔다 하는 등락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요. 환율에 있어서는 또 뭐 궁금한 면들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면이 역시 업종 영향이 되겠는데요. 또 이 환율과 상당히 민감한 관계를 갖고 있는 뭐 IT나 자동차 이런 쪽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면들인데 오히려 원달러가 올라간다. 뭐 1,150원 지금 이제 뚫고 1,200원 올라간다 하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엔화가 오히려 엔화의 좀 약세 흐름과는 엔화의 약세는 상당히 무딘 가운데 우리가 좀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어야지 그 업종 영향이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원엔환율이 한 9.31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 4번 정도 지금 바닥을 한 4개월 동안에 4번 정도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걸 뚫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한 9.45원 정도 9.45원 정도가 오히려 원엔환율 뚫고 넘어가면은 업종 영향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반면에 원화와 엔화가 상당히 동조해 갖고 같이 약세 흐름들을 보인다면은 업종 영향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떻든 환율을 한 1,200원 정도까지 상반기 붙여놓는 양상은 의외로 지난 분기에도 그런 효과, 교육 조건 대응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1, 4분기, 2, 4분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도 다시 좀 내리기 시작하죠. 유가도 제 생각에 뭐 3자를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39가 됐든 40을 살짝 깨는 양상들까지는 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또 원달러는 올려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교육조건 대응치는 지난 4분기도 급격히 좋아졌지만 1, 4분기 역시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면들이 우리 시장에 나쁠 건 하나도 없죠.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뭐 1,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아까 그 한 3월 달 중순 지금 이제 2028, 2035 종합지수 부딪히면은 한 달 정도 정체기를 보일 거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딱 그 한 달 정도의 정체기가 지나면은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 4월 달 중순이 오는데 실적 시즌 그쵸? 그 시점을 필두로 다시 한 5월 달 한 10일 정도 그때까지 또 치고 올라가는 양상들 지수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또 합니다. 예, 환율이 좀 상승을 할 거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 뭐 그런 쪽으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대되는 좀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지게 되겠다는 슈퍼 달러 강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심한 신흥시장 자체 환율 자체는 약세를 좀 보일 거다. 환율이 상승할 거다.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반대적인 기분 자체는 일단은 최근에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신흥시장 중에서 절하폭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그만큼 먼저 선 진행이 돼서 좀 반영이 됐고 현재 최근에 환율이 1136원까지 상승했었죠. 상당히 먼저 선 반영됐던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어떤 그 평가 절하라는 것 자체는 그 달러와 관련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명진호 운영이 이제 교육 조건 대용치 때문에 이제 그 좋아진다는 부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재 지금 그 저유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하게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흑자가 거의 894억 불입니다. 894억 달러입니다. 거의 뭐 사상 최고 수준인데 올해는 이제 거의 뭐 교육 조건 때문에 수입 물가 자체가 워낙 특히 저유가 때문에 감안한다. 올해 대체적으로 한 1,500억 불 정도까지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상 수지 흑자가 즉 달러가 1,500불 이상까지 들어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유가가 만약 평균 60불로 잡는다 한다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거의 원유에서만 그 700억 불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달러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가 쌓이게 된다 한다면 그렇게 원화 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게 된다면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조기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 한다면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니까 그럴 쪽 가능성이 큰데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미국이 그 금리 인상한 시점에 달러 인덱스 표를 보시게 되면 막상 금리 인상이 발표된 시점에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90년도에 보게 되게 95년도죠. 95년도도 금리 인상 시점에서 오히려 달러 인덱스 자체가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거의 2, 3개월 정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2004, 5년도 같은 경우도 2005년도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락세로 꺾였다는 거죠. 즉 최근에 달러 강세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0까지 올라섰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섰거든요. 그때보다 더 오히려 95년도와 2004년도, 5년도보다는 가파르게 달러 인덱스가 먼저 선 반영돼서 움직임이 전개됐기 때문에 막상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전개되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간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꺾인다는 결국은 우리나라 중심이란 신흥시장 자체의 어떤 환율 자체는 상승보다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미 이제 각국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각국 신흥시장들이 다 금리를 함께 동반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달러 인덱스 최근에 강세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금리를 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BOJ에서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약간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차, 2차에 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도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제한적이라고 본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슈퍼 달러는 어느 정도
약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 우리도 1136원 정도까지 환율이 상승했다가 지금 이틀 연속 1128원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막상 그런 어떤 부분이 전개된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워낙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가 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그런 어떤 구간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자체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데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지 FMC 결과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은 6월 달이고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내일 이후에 전개된다는 그런 시나리오 전개된다 하면 주식시장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략 어떻게 좀 고민해봐야 될까요? 예, 그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그 지금 영향력은 사실 전 뭐 없다. 예, 그렇게 지금 봅니다. 지금 그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인내심 문구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관련이나 달러 강세 관련 옐런의 발언들 이런 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매파적인 견해에 상당히 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세가 나타났다 하면 내일 아침에 일정 부분 우리가 뭐 시가권 개파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 장중 흐름에서 거의 뭐 하락폭을 다 메꿀 정도로 강하게 올려치는 양상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제법 급등을 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뭐 15포인트라도 나온다 하면은 그대로 또 뭐 한 30분, 1시간이 안 돼서 그대로 보합권으로 두들겨 맞는 양상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좀 뭐랄까요. 바로 뭐 단기적인 좀 이렇게 변동이 나타나면 그걸 메꾸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 영향력은 FOMC 회의 결과, 오늘 밤 결과에 사실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반면에 금리 인상 관련된 이런 이슈로 글로벌 증시, 특히 우리 증시도 상당히 변동성이 나타난다면은 저는 한 5월 달 중순 이후 그때로 봅니다. 5월 달 중순 이후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만약 한다. 그럴 때도 뭐 2004년 정도에 그렇게 뭐 급격한 폭락보다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완충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겠지만 한 3주 정도 조정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뭐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한 6월 달 중순이든 3주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썸머 랠리 6월 달, 7월 달, 뭐 8월 달 강력하게 지수가 2100, 2150 뚫고 넘어가는 강한 시세 흐름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전망을 좀 했는데요. 일단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선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5월달에 악재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이슈가 될 때 반영 부분 자체가 선반영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둘기파적인 기존의 앨런 의장이 유지했던 그런 또 발언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즉 비둘기파적인 의견인데 나오면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상당 기간,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늦추는 그런 쪽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지만은 당시의 2004~5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기가 살아났었습니다. 전 글로벌 시장이 함께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바로 인내심 문구 삭제 이후에 바로 했던 거고.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만 경기가 좋거든요. 미국만 좋고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금리 인상을 서두르게 빠르게 매파적인 그런 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시장이 지금 미국의 경제 자체는 소비와 제조업 경기인데 최근에 소비 지표 자체도 조금 꺾였다고 그랬죠. 작년 12월 달 이후에 미국의 EPS 성장률 자체도 꺾였고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한 달러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기 금리 인상을 서두른다면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더 재정 적자라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에 상당한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통화 정책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대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원래도 금리 인상 시점 자체가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악재로 단기 악재로 끝나는 거지 길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첫 번째 인하할 때 주가 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반영이 금리가 인하가 좀 되면서 충분히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이 돌 때 그때 이제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처음 인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령이 그만큼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인상하기 때문에 단기 약재로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뭐 좀 길게 보고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보다는 종목 전략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른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전략. 어떤 식의 지수 전략은 예. 좀 전에 예. 다 말씀드렸죠. 지수 전략에 있어서는 대략 업종이라든가 지금부터 종목 전략. 그러면 예. 뭐 있지 않습니까? 수출주를 봐야 되는 건지 내수주를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쪽으로 좀 뭐 짚어 주셔야죠. 낮은 종목보다 높은 종목. 요즘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내용들이 기저효과, 낙폭과대를 필두로 한 기저효과 나타난 종목들, 사실 그런 쪽들이 경기 민감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쪽들은 뭐 이제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그런 말씀들을 지지난주부터 강하게 좀 드리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건설 그리고 태양광, 뭐 락앤락까지 이제 반등 나온 그 시점, 시점을 필두로 끝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끝났다는 게 뭐 아주 끝났다는 게 아니고 최소 뭐 그래도 한 달 정도 오히려 이제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신고가권 종목입니다. 신고가권 종목이라는 게 아니고 과거 작년도 뭐 봄이든 작년도 여름이든 상당히 시장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도주로서 강하게 오르고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기저효과한테 뺏겼죠. 10월달, 11월달 뭐 올 연초 오면서 낙폭과대 기저효과 이 종목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고점부에서 계속 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8개월이든 등락을 보이면서 거래량 줄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다 떨궈 놓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뭐 보통 한 뭐 7% 10%만 살짝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의 장세가 펼쳐질 거다 하고선 이제 지지난주 주 후반부터 강력하게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계속 그런 양상들이 지난주 이번 주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국면들이 4월달 한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 지수가 등락 구간 속에서도 오히려 이런 신고가권을 조금만 이제 뚫고 올라가면 새롭게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중심의 장세가 될 거다. 근데 그걸 딱 뭐 방어주다, 뭐 내수주다 이렇게 업종을 나눠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섹터 중에서도 오히려 이런 유형의 종목들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확실한 개인적으로 시향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뭐 논의된 것 자체가 결국은 금리 인상 때문에 환율 하락 부분,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원화가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에 포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시장의 자체가 그런 또 저원화보다는 신산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금리에다가 저유가에다가 그다음에 오늘 논의가 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다. 저원화. 세 개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이슈에 대해서는 저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저유가 자체는 뭐 다 공감할 정도 상당 기간 그 부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원화 부분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원화 자체는 제한적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든가 그다음에 저유가 때문에 워낙 경상수 수시 자체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저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의미 자체는 결국 뭐냐? 이런 어떤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가지고 보다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 있는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라는 거죠. 환율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고 그 다음에 환율이 좀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우리나라만 환율 가치가 떨어진다 한다면 수출주들이 유리하죠. 그렇지만 알다시피 원화 엔화 자체도 최저치고 그다음에 유엔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수출주들이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증가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만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주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달러 자체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결국은 내수 소비 시장이거든요. 저유가라든가 저금리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수출주들보다는 저는 내수 쪽에 관련된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대 변수들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3대 변수에 무관하게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수출주 같은 게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그런 또 부분이 좀 되겠죠. 그리고 중국 소비 수혜주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타장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안이 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고착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금리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글로벌 금리 시점 자체가 좀 상당히 늦어지면서 유동성이 펼쳐진다면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근에 움직였던 증권이라든가 건설 쪽이 가장 유리하고요. 또 저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배당순이라도 배당순이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정부의 정책 때문에 배당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증권주들이 움직였던 것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증권주를 좋아하지 않는데 올해 보니까 증권주들의 배당이 상당폭 큰 폭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증권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예컨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당 2013년도 회계 기준에서 100원밖에 배당을 하는데 올해 650원을 배당한 것 같고, 일부 대부분 증권사들,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6,000원대인데 35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즉 배당 수준으로 따지면 5%라는 거죠. 저금리가 1.75면 이 정기예금분대 2%도 안 되는데 그것도 배당 수익률을 겨냥한 안정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자산주들, 최근에 자산주들이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산주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저유가와 관련해가지고 저유가 자체가 고착화 된다 하더라면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운송업종이라든가 내수경기가 아무래도 저유가 때문에 국내 소비시장이 살아난다면 의류라든가 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산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조산업도 움직이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페인트 관련 회사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유가가 10%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 원가 하락률이 약 1,900억 정도까지 증가된다는 늘어날까 전망이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3대 변수 쪽에서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토론의 주제 결국 오늘 밤에 이제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의견 자체는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될까, 크게 금리 인내시 문구가 삭제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변수보다는 어떤 이렇던 업종이나 종목 전략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부 토론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자, 라운드 2 마수 동맹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